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 둘 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골자를 보면 굵직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폴란드란 나라 하면 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썩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무슨 그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통계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요. 우리나라가 올해 지금 무역 수지 계속 적자인데 그나마 흑자를 보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예. 미국 등 몇 나라가 우리나라에 흑자를 안겨다 주고 있는데 그중에 폴란드가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갖다 주는 세계 랭킹 5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 자, 이게 그 폴란드가 한국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 그래프를 보면 이제 7위네요, 그죠? 그게 그죠? 달마다 좀 다르군요. 달라지는데요. 5위에서 한 7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군요. 예, 5위까지 올라간 통계를 지금 그렇군요. 가장 앞투데이트, 그 거의 5위냐 7위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역 흑자를 전혀 우리나라하고 무역 관계가 미미했던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5위 또는 7위까지 통계가 상당하네요. 나온다. 예. 상당히 좀 획기적인 현상이죠. 네네. 왜 이렇게 무역 수지가 폴란드가 한국에 대해서 흑자가 됐느냐, 한국에 대해서 흑자를 주는 나라가 됐느냐. 예.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이 안보 위기가 생겼고 그 틈에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이를테면 전투기, K 자주포, 전차 이런 것을 작년에 대량으로 지금 구매해 갔죠. 구매하고 그것이 예. 지금도 인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거기다가 또 폴란드가 유럽으로 나아가는 전진 기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폴란드 대통령 간의 예. MOU, 아주 다수의 MOU를 체결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전쟁 끝나고 나서의 이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는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겠죠. 우크라이나의 공항도 무너지고 댐도 흘리고 또 학교, 주택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엄청난 재건 수요가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한국에 대해서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우크라이나에 재건을 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바로 들어가기가 지금 어려워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가 또 워낙 시설이 피폐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재건설하는 전진기지, 베이스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접해 있기 때문에. 예, 예. 바로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폴란드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된다. 여기에 이제 때 맞춰서 폴란드와 한국의 정상회담, 특히 폴란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 원조나 경제 교류 이런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특히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에 진출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관세를 바로 그 무관세로 통과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쪽 동방 진출을 위해서나 또는 독일 등 서방 진출을 위해서 매우 요충지 같은 국가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현재 지금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 정부가 약 한 500억 달러, 그 520억 달러 정도의 사업의 기회가 폴란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한 초석을 이번에 폴란드와 한국의 그 양국 간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아까 무기 얘기도 해주셨는데 두다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을 직접 하고 싶다. 이렇게 좀 강조한 부분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 124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무기 수입이었었거든요. 이제 사실 추가 수출도 이렇게 되면은 뭐 기대할 수 있겠고 앞으로 이 방산 부분에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보 위협이 가장 큰 국가들이 바로 동구라파입니다. 예. 특히 폴란드, 헝가리 또는 라트비아니아 이런 인근 국가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포심이 있고요. 불안감이 있군요. 예. 특히 지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각종 군사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를 가상적국 1호로 보고 있어요. 못마땅하게 보이겠죠. 예, 그런 만큼 한국에 대한 무기, 지금 폴란드의 군사 무기가 대부분 러시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러시아 비행기도 러시아 비행기 전투기인데 오래됐고 낡았는데 낙후된 거죠, 예, 상당히. 낙후되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그 재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폴란드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한판 충돌을 하게 되면 사실상 폴란드에 있는 러시아산 무기는 무기력화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폴란드는 뿐만 아니라 동구라파가 대충 비슷한 이런 사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방식 새로운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미국 같은 무기를 도입하기에는 금액도 너무 크고 또 그게 국제적 인도가 여러 가지 어떤 안보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무기는 국제적으로 성능도 좋은데다가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다. 이런 면에서 작년에 폴란드가 대대적인 무기를 수입했고 올해 8월 15일이 폴란드 국군의 날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CG 그래픽에 나오는 저 전투기들 러시아산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한국산으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투기 50여 대가 지금 가거든요. 어허. 그런 면에서 이번에 무기는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면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어떤 한국 방위산업의 서방 진출에 큰 교두보가 될 것이다. 특히 이 폴란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만 하지 말고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 달라. 합작 공장을 세워달라.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각도에서 볼 때 우리나라 무기 방위 산업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그런 어떤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랑 이제 똑같 광복절이고 좀 뭔가 좀 또 맞다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해방이 되면서 군대를 창설했으니까요. 8월 15일이죠. 근데 폴란드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 자신도 한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폴란드에 낯이 서는데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기회의 땅, 경제 교류가 많이 생겨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가 배출한 인물들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들어봤죠. 그죠? 예.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는 치동설을 주장한 그것이 사실 근대 과학의 시초입니다. 예. 그다음에 부부가 동시에 노벨 그 화학상 물리학상을 받았던 마리 퀴리 부인. 퀴리 부인. 그다음에 음악가 이 피아노의 천재 쇼팽 쇼팽도 이런 분. 그다음에 또 로만 카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 그다음에 또 노조 출신으로서 대통령까지 올랐던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레허 바헨사. 이게 바완스. 이런 분들이 예.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랬군요. 그만큼 출신 인재도 많고요. 그 지정학적 위치가 하늘에서 딱 바라보면 폴란드가 동서로 남북으로 유럽의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폴란드를 경유하는 것은 유럽 전체를 가는 아주 첩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이 이제 뭐 이 방산 외에도 뭐 무역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공급망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 또 오늘이 마침 이제 오늘 그 현지 시간은 오후에 우리 시간은 오후죠. 우리 시간 오후고 그쪽 시간은 오전에 한 폴란드 뭐 비즈니스 포럼도 있고 경제 협력이 교류가 있을 텐데 가장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건 양국이 또 폴란드도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등 83명의 재계 총수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가장 덩치가 큰 것은 원자력 건설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원자력을 건설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깝게 간 나라가 지금 한국과 미국인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우리나라 한수원 같은 곳인데 어느 나라가 될지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여기에 크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스마트 시티를 재건하는 사업도 폴란드에서 주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삼성물산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 또 대우건설은 토목, 이 밖에도 뭐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데 LG의 경우나 삼성의 경우는 전자산업의 그 전진기지, 또 전기차의 전진기지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가 전기차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현지에서 만든 부품을 채택해야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IRA법 같은 것을 유럽도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당장에 독일이나 프랑스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공장을 늘리는 등의 그런 유럽으로 가는 전기차 전진 기지로서도 폴란드가 상당히 지금 그 유망한 나라로 부상이 되고 기대가 있습니다.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물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이것도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 전월 대비 0.1%고 전년 대비 2.6%인데 어쨌든 이게 시장 전망치를 CPI에 이어서 하회를 좀 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정말 이제 좀 진정되고 있구나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미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인플레가 끝날 수도 있다. 아직은 깜깜하지만 터널 속에서 인플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저 멀리 터널 바깥에 빛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CPI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 3.0%로 떨어졌는데 PPI 물가는 0.1%만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물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이런 대로 이런 속도로만 간다면 이제는 인플레도 곧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물가, 그러니까 근원 PPI. 예, 근원 PPI, 근원 CPI. 그러니까 근원 CPI는 4.8이고요. 근원 PPI는 2.6이거든요. 예. 이것이 목표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이 또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끝일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평소에 안 하던 학생이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을 때 100등에서 한 20등까지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20등에서 1등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물가도 마찬가지게 9.3에서 그 막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2.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2.0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0.6이 고비군요. 예. 0.6이. 그래서 이제 끈적끈적한 인플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6월 달에 나온 통계는 기저 효과. 기저라는 게 분모가 된 비교 연도인 지난해 6월 달이 사상 최고로 물가가 높았던 해란 말이죠. 예. 그거에 대비해서 상승률을 구했기 때문에 웬만큼 높아도 증가율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 2022년 하반기에는 그 분모도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추세가 그대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가면 물가가 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도 완전히 끝난 게 끝났다. 아니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그렇다면 뭐 있습니다. 연준이 7월에 FOMC에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마지막이지 않겠냐는 예상도 뭐 섣불리 할 수는 없겠군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이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다다음 주로 예상돼 있는 7월 달 FOMC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건 거의 지금 뭐 기정사실화됐어요. 예. 문제는 그 다음 9월 달인데요. 현재 9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반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도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나는 거시경제 지표,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에 물가가 또 내린 것으로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내렸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스티키 인플레이션 증후가 끈적끈적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완전히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아주 미묘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올리게 되면 우리와의 금리차도 지금도 역대 최고지만 이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2%가 그렇습니다.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금리 격차가 지금은 1.75%포인트거든요. 7월 달에 연준이 한 번 더 올리면 2% 됩니다. 금리 격차가 생기면 금리 높은 쪽으로 도는 국제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나 작년만큼 한미 금리 격차가 한국 환율에 미치는 영향 또 자금 유출에 주는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한미 금리 차에 너무 우리가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